안녕하십니까. 금일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술지원단 김민정 연구원입니다. 본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카카오TV를 통해 참여해 주신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수요기관 관계자분들과 공공정보와 담당자 및 기업인 등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의 이해 증진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소개,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기준 안내와 제공 가이드 안내, 혁신 제품 신청 소개 순으로 제공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를 설명드리며 이용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안내로 이용기관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며 궁금한 점 실시간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남겨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과 질문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설명회 참여 인증을 해주시는 300분과 실시간으로 질의를 남겨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이벤트 경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술지원단 김은주 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술지원단 김은주 단장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반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공에서도 민간에서 만든 첨단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들을 계약해서 이용하고 싶은데 그간 계약 제도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더 이상 구축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해도 계약 제도 자체가 SI 형태의 용역 계약이나 아니면 물품을 상품으로 계약하는 계약 제도만 공공에 존재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계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었지만 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가 75개 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약 50개의 서비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체 등록 서비스의 약 66%에 달합니다. 8월이 지나면 등록된 서비스는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이용계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5건의 이용계약이 일어났으며 이 중에 90건이 중소기업 서비스를 계약한 건수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1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서비스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나오는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까지도 디지털 서비스로 등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계약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될 것이며, 제공자 관점에서는 자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각 기관별로 마케팅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한 번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에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 부문에서 나오는 수요를 한 번의 등록을 통해서 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시장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공공 부분의 혁신과 우리 민간 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에 대한 소개를 디지털 플랫폼 팀 김영순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용순 팀장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추진 배경, 내용, 추진 성과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소유 중심의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제안서 작성, 사전 공고, 본 공고, 평가, 협상 등의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디지털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공공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작년 10월 유연하고 편리한 이용계약 방식인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융합 서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카탈로그 계약 등 디지털 서비스 계약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기관의 카탈로그 계약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물 등 디지털 서비스 전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정의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IaaS, PaaS, SaaS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인증서인 CSAP를 제출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쉽게 사용하고 기관의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그리고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운영관리 모두 지원한 매니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융합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AI, 빅데이터, IoT 등 다른 친기술 서비스와 융합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발표자께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영국의 G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후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2020년 9월 관련 법령 정비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 본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시행되었고 2021년 6월까지 총 9차 심사위원을 통하여 75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용 지원 시스템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효과 및 성과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용역 계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의뢰하고 입찰 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협상 등의 총 80일 내외 최대 2달 기간에 소요되는 반면에 디지털 서비스는 약 1~2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납품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수요기간이 계약 의뢰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어 행정효율이 제고되고 공급업체도 계약을 위해서 매번 다른 기간에 제안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라는 혁신 시장을 공공부문에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월의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사업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현황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수요 기간이 서비스 도입 이전에 다른 기간의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AI, IoT,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융합 서비스 선정을 통해서 AI 챗봇, AI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 지능형 관제 서비스, 스마트 시설 관리 등의 신기술 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제도 도입 후에 아직 이 제도가 걸음마 단계지만 2021년 3월 기준 6개월 만에 계약 규모 1,000억을 달성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 계약 사례인데요. 2021년 고성능 컴퓨팅 자원 2차 사업의 경우 일반 용역 입찰에 비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계속 계약을 통해서 같은 예산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20% 더 확보하는 등의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두드림 시스템의 이젠터치 토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총 48개의 기관에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에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가 선정 당시에 기준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경영상태, 신용등급 B- 이상, 휴폐업 여부 등의 경영상태, 그리고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등의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정기점검을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기준에 대해 김정엽 수석님께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정엽입니다. 이번 내용은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심사 선정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심사 선정 절차와 심사 신청 및 접수,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검토 기준, 그리고 제공 역량 파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사 선정 절차입니다. 크게 일단 제출해 주신 심사 신청 서류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문가들께서 검토 의견서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필요시 현장 실사나 기업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작성된 검토 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선정 통보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용 지원 시스템에 전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신청 및 접수 내용입니다. 공통 서류에는 크게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서가 있고 여기에 부속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크게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이 제출을 요구를 드리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서류로는 디지털 서비스 개요서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역량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인증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서류는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일 경우에 관련된 보안 인증을 완료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를 제출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에서 1.5 항목까지의 관련 심사 항목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서류로는 서비스 수준 정책서를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 검토 기준입니다. 크게 디지털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경영 상태, 그리고 제공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해당 여부는 크게 3가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매니지드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된 서비스인지, 융합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 상태입니다. 경영 상태가 계약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지, 또는 휴업이나 폐업 또는 부도나 파산 상태와 같이 계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인지를 우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계약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보게 되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공 역량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보안성, 두 번째는 운영 안정성, 세 번째는 지원 체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역량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안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크게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드리고 있는데, 보안 인증서에 대해서 제출을 했을 때에는 1.2에서 1.5 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1.5에서 1.5 항목은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및 사후 관리 대책, 그리고 개인정보나 데이터 관리 정책, 안전한 코딩 방법,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학교 교육 목적에 대해서 정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사용을 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어떤 교육 준비라든가 교육 실행, 그리고 교육 결과 등의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드릴 수 있고, 이후에 관련된 증적 자료들을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및 사후 관리 대책입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 내용 및 방법을 명시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는 이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사 내에 어떤 정책을 잘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나 어느 법에 대해서 인용을 하거나 여기를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회사 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향후 검토나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침해 사고 통지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발생 내용이나 발생 원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이나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이나 담당 부서나 연락처 등을 잘 포함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해 사고 대응 절차나 사후 관리 대책인데, 여기에서는 발생한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나 분석을 하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시스템 개선 사항이나 보안 교육 실시 계획 등이 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나 안전한 전송을 하고 있느냐 또는 저장 시에 데이터 보관이나 반환이나 폐기 절차 등에 대해서 어떤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국외에서 저장을 하거나 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CSAP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CSAP 인증 또는 보안 인증을 면제받고 있으시는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적정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자세히 검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종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유 식별번호라든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수 암호화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라거나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 시에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이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단방향 암호화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전송 구간에 있어서 반드시 SSL 등 암호화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성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CSAP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만족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셨거나 하실 때에는 좀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드라거나 SHA-224 등 이상에 대한 어떤 적정한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다,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잘 증적 자료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반환이나 폐기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처리 위치, 특히 국내냐 국외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CSAP 인증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셨거나 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가 되셨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서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반환하거나 폐기를 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셔서 어떤 검토 시나 또는 심의 시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처리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이 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저장을 하지 않는다라거나 작성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관련된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한 코딩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사용하시는 어떤 작성하시는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용하시는 점검 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툴이다라고 하면은 해당 툴에 대해서도 보안 인증을 받았는지 또는 CSAP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는 CC 인증이나 관련 보안성을 잘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검토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전문 인력을 활용한 업무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드가 발생이 한다거나 또는 코드를 어떤 생성을 하신다거나 이런 업무라든가 그런 환경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코드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점검 방법이나 점검 기준들을 적정하게 적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가이드나 그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서류를 참고하시고 저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도 어떤 취약점 점검 시기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이나 주기적인 점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조치 계획 등이나 또는 어떤 피드백 절차 등을 수립을 했느냐라는 부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리고 주기적인 어떤 수행 계획이나 어떤 그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도 관련된 서류나 관련된 어떤 그 참고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안정성입니다. 가장 이제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 과용률이나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백업 및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용률 부분입니다. 특히 IaaS나 PaaS인 경우에는 99.9% 이상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SaaS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낮지만 99.5%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용률 목표 수준이나 보장 정책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IaaS의 상에서 SaaS가 동작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IaaS의 어떤 그 다운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시겠다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감안해서 SaaS 서비스에 대해서는 99.5%로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시간의 비율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가용률에 대해서도 관련된 서류나 어떤 참조 문서를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정보입니다. 실제 이제 고객에 대해서 리소스의 모니터링이나 장애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IaaS인 경우에는 리소스 사용량, 특히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정보나 장애 정보 알림 기능을 이메일이나 SMS 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 외에 API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시를 해라 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PaaS나 SaaS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리소스 사용량이나 장애 정보나 장애 정보 알림 기능, 특히 모니터링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대해서 포함하여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이용자가 어떻게 검토를 하거나 제공이 가능한 모니터링이나 장애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일정한 주기, 상시라든가 또는 일간, 주간, 월간 등의 제공 주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 방법이나 제공 절차를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백업 및 복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가 다운되었거나 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장애 대응 체계나 백업 및 복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장애 대응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IaaS나 PaaS인 경우에는 평균 서비스 회복 시간 또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정책, 특히 백업 주기나 백업 준수율, 데이터 복구 시간 및 복구 시점, 그리고 백업 데이터의 보관 기간, 데이터 반환이나 폐기 등을 포함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aaS인 경우에는 백업 주기나 백업 시간, 백업 방법, 백업 대상 및 범위,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등을 포함한 백업 정책이나 백업 기능에 대한 어떤 유무상 유부나 유상인 경우에는 가격 정책까지 포함하여 제시를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인 경우에도 백업 주기나 백업 시간, 백업 방법, 백업 대상 및 범위, 보관 장소나 보관 기간 등을 포함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도 얘기를 드린 부분들도 포함인데요. 어떤 사내 어떤 서비스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레퍼런스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가이드라든가 정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시는 게 저희가 검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체계입니다. 크게 조직의 인력 구성 현황이나 이용자 지원 그리고 고객 대응에 대한 관리 체계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조직 인력 구성 현황 및 이용자 지원 체계인데요. 여기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의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이용자 지원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조직 인력의 구성 현황이나 이용자 지원 체계, 그리고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의 조직 역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 인력의 구성 현황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 조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 서비스의 유지나 요구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담당 조직이나 담당 인력, 담당 업무 등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 지원 체계 부분은 이용자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나 기술 자료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용자 매뉴얼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제시를 하시겠지만 교육 자료나 온라인 교육이나 기술 지원 등 제출 가능하신 그런 제공 가능한 범위의 이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의 어떤 조직 역량 부분은 특히 지원 서비스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전환에 어떤 필요한 업무 수행, 특히 컨설팅이나 운영 관리나 마이그레이션을 중에서 사람이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보유나 교육 이수나 수행 경험 등을 포함한 조직이나 수행 인력의 역량을 제시를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대응 관리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고객이 이제 주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의견 수렴 채널입니다. 특히 뭐 FAQ 등은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신데 온라인 헬프라든가 1:1 문의라든가 또는 고객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수렴 채널 등이 한 개 이상,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렴이 된 조직, 그 외에 기술 지원 조직이 나누어져서 제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 있고요.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나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 절차나 내부 처리 절차를 필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어떤 공급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공자, 제조사 서비스와의 어떤 차별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비스의 어떤 제공 절차나 어떤 단계별 어떤 대응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사전에 다양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을 추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플랫폼 팀의 김종표 수석님과 김정엽 수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선 방금 설명해 주신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에 대한 두 가지 사전 질의는 김정엽 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 CSAP 신청 중이거나 발급 전이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를 신청하면 평가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추후 CSAP 인증 발급이 완료되면 서류의 보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문의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즉 IaaS나 SaaS나 파스 디지털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즉 CSAP 인증 획득 후에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원 서비스나 융합 서비스인 경우에는 CSAP 인증서 제출이 필수는 아닌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CSAP에 준하는 보안성 검토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마켓 씨앗에 등록된 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 신청 대상 서비스인지에 대한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융합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선 기업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제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유형에 따른 검토, 그리고 경영 상태, 그리고 제공 역량에 따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심사 선정 기준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사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카카오 TV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벤트 페이지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질의를 남겨주셔야 답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 지원 시스템 제공 가이드 안내가 있겠습니다. 김종표 수석님께서 제공 가이드를 안내해 주신 이후 이어서 이용 지원 시스템 매뉴얼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플랫폼 팀의 김종표 수석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 지원 시스템 활용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과 시스템 개요, 그리고 이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신청 절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편리한 검색, 계약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디지털 서비스 전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는 다수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 제공 기능과 계약 기능을 통합 연계하였고, 둘째, 디지털 서비스의 선정 직후 세부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셋째,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 지원 시스템에 자사의 서비스를 등록, 전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처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전용모를 구축하고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통칭하여 디지털 서비스 전문 시스템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21년 10월 이후 두 개의 시스템이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은 서비스의 등록,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 등이 가능하고, 전용몰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정보의 제공과 함께 수요기관의 카탈로그 계약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기업은 이용 지원 시스템의 디지털 서비스 상세 정보를 한번 등록하면 조달청 전용몰로 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전용몰 계약 화면으로의 연동,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 정보의 시스템 간 공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요입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설치 근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의 탑 메뉴는 크게 디지털 서비스 찾기,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 서비스 이용 관리, 디지털 서비스 소개, 제도 소개, 디지털 서비스 제도 소개, 이용 안내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서비스로는 첫 번째,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 기능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의 등록 기능이 있으며, 둘째,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 정보, 상세 규격, 가격 등의 정보 제공 기능,
셋째, 디지털 서비스 검색 및 견적 요청 기능. 넷째,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정보 공개 기능을 주요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이용 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을 동영상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기업 대상의 이용지원 시스템 활용 가이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용지원 시스템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이용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주신 제공기업 매뉴얼 영상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 제공업체들에게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용지원 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질의는 김종표 수석님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심사 신청 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기업에서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을 할 때 관련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 문의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심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나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제출해 주신 심사 신청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절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용지원 시스템의 심사 신청 안내를 참조하셔서 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부문에 처음 진출하는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 대비 홍보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와 이용 지원 시스템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공부문에 처음 진출하는 신규 서비스는 계약 실적이 없고 계약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존 서비스에 비해서 홍보 부족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 내용인 듯합니다. 이용지원 시스템에 등록되고 전시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계약 실적 검색이나 기업명에 대한 검색이 불가하고 유형별 디지털 서비스의 특장점이나 세부 규격 등을 토대로 해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질문자의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서비스이든 기존 서비스이든 그리고 계약 실적이 많든 적든 간에 관계없이 저희 이용지원 시스템에서는 서비스가 동등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요기관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의 기술 역량을 위주로 제품 선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비스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지원 시스템에서는 수요자의 서비스 선정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조회, 검색, 견적 요청, 견적 의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수요기관과 제공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 방식이 수의 계약과 카탈로그 방식, 이 조달청의 카탈로그 계약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조달청의 카탈로그 계약에 대한 진행 상황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석님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아령 연구원님께서 패스트 트랙 3 혁신 제품 신청 소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령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서비스의 패스트 트랙 3 혁신 제품 관련 혁신 조달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패스트 트랙 3 혁신 제품의 소개, 구매 혜택, 신청 대상 제품과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방법, 혁신 제품 공공성 평가 및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3 혁신 제품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혁신 조달이란 공공이 혁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 부문이 이들이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을 창출합니다.
혁신 조달의 종류로는 패스트트랙 1 국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패스트트랙 2 혁신 시제품, 패스트트랙 3 기술 인정 혁신 제품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서비스가 포함되는 패스트트랙 3 기술 인정 혁신 제품은 신제품 신기술, 우수 특허, 통합 기술 마켓, 디지털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인증 제품 중에서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심의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디지털 서비스 17건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조달청 혁신 장터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혁신 장터를 통해 체결된 계약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의 이용정보 공개 등록 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3 기술 인정 혁신 제품은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 인증 및 정부 혁신 성장 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 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 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 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는 선정된 자체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추가적으로 공공성 평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발굴된 혁신 제품은 3년 동안 지정이 유지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단 지정 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또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심의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 기간으로 합니다. 혁신 제품은 조달청의 혁신 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혁신 제품 구매 혜택이자 선정 기업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제품 지정 이후 3년간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혁신 제품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 외의 구매 혜택들을 위주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 제품 구매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혁신 제품 구매 활성화와 공공기관 내 혁신 공공조달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액 평균이 1.2%를 혁신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매 면책 혜택도 부여됩니다. 네 번째 혜택으로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입니다. 조달청에서 시범 구매 사업을 진행하며 혁신 제품이 시범 구매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패스트트랙 3 기술 인정 혁신 제품의 경우도 시범 구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시범 사용 신청 후 수요 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 제품 구매 및 시범 사용이 가능하며 테스트 성공 제품과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특례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신청 대상 제품 및 신청 자격입니다. 패스트트랙 3 기술 인정 혁신 제품의 신청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 정책 연계형 제품으로 혁신성 인정 제품에 디지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때 기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중 부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신청 대상 제품으로 추천됩니다. 신청 자격은 혁신 성장 및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 개발 단계 7 이상으로 보유 인증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혁신 제품 신청 시 제시해야 하는 신청 자격으로 분야 및 기술 적합성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 지원 분야를 로봇, 인공지능 등 10개 분야 중 제시하고 국민 생활 문제 분야를 안전, 환경, 교육 등 7개 분야 중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술 개발 단계는 7단계에서 9단계까지 세레별로 나뉩니다.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라면 7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라면 8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된 제품이라면 9단계에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항목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다음 항목들을 위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1번 분야 및 기술 적합성 등 혁신 제품 신청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2번 제품 중 인증 및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4번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6번 동일 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그리고 현 제도에 따르면 7번 단순 공급 제품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3번 제품 단위 평가 제한 관련 항목은 디지털 서비스 특성상 예외로 적용이 되며 5번 패스트트랙 1, 2 지정 관련 항목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패스트트랙 3로 지정됨에 따라 무관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 우선 추천기관인 NIA 안내에 따라 신청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두 번째로 추천기관인 NIA에서 일괄 추천 처리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인 조달연구원에서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류 심사, 공공성 평가, 지정 예고 및 이의 신청,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상정 및 혁신 제품 지정 확정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 혁신 제품 지정은 기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중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7월 말 신청 안내 예정이며 7월 말 이후 하반기에도 1회 이상 지정 일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3 혁신 제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나뉩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신청서, 신청 제품 설명서와 규격 목록, 신청 기업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전 심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바 항목인 인증 지정 증빙 자료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선정 통보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작성 방법 또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제품 공공성 평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크게 공공의 문제 해결, 사회적 변익, 혁신 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공성 평가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통과됩니다. 사후 관리 내용입니다. 혁신 제품 지정 업체는 지정된 제품의 적용 기술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정기간 종료 시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 지정 취소 사유로는 혁신 제품 신청 접수 제외 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혁신 제품 추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부처에 접수된 제품과 공공성 평가 제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에 의한 계약 자격 제한 업체, 그리고 조달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패스트트랙 3 혁신 제품 관련 문의는 전문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 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소개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 혁신 제품 지정은 기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중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7월 말 신청 안내 예정이라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제공기업분들은 추후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3 혁신 제품 관련 사전 질의는 김정엽 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면 혁신 제품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구매해야 하나요? 예, 일단 이용 지원 시스템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찾기 페이지의 왼쪽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2021년도의 상반기에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혁신 장터에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 지원 시스템 상의 해당 서비스에서 혁신 장터 링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혁신 장터를 통해 구매한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정보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 실적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실적 등록은 마이페이지의 이용 정보 관리, 이용 정보 제출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금년도에 이제 그 혁신 장터나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서비스가 등록되기 이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그 혁신 제품 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 이제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셨거나 이용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실적을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해당 실적을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공기업을 대상한 디지털 서비스 제도 소개를 마치고 국가기관 등 이용기관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 안내가 있겠습니다. 김정엽 수석님께서 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주신 이후 이어 이용지원 시스템 매뉴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참고로 QR코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현장 질의 이벤트가 잠시 후 마감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질의를 남겨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이벤트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정엽입니다. 이번 내용은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약하시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목적 및 적용 대상, 근거, 주요 용어,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계약,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적용 대상입니다. 크게 이제 그 주요 목적은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8조 2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이죠. 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저희가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전자정부법 제2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라든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 근거입니다. 이제 이런 근거를 활용하셔서 아마 계약할 때 활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12조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제20조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촉진 항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12조의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항목은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촉진에 관한 제20조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시행령 제8조에 2에 디지털 서비스의 선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8조 2에서는 법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를 지능정보 기술이나 다른 기술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선정 기준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고시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지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 절차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 내역을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크게 활용을 하셔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계약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디지털 서비스의 어떤 당초 취지가 서비스를 쉽게 선정을 하고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절차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제1항 제5호 아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법에 따른 어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호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5호를 보시면 계약의 목적의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목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활용하셔서 수의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는 카탈로그 계약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 계약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상품의 각 기능이나 특징, 조건, 가격 등을 설명한 내용을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 상대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관련된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나 납품 실적 그리고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 상대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을 받고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 물자를 납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외에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앞에 말씀드린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근거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 2 제1항 각호의 서비스로 정의를 해놓았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위해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기에 디지털 서비스를 저희가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관련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첫 번째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능정보 기술 등 다른 기술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세 가지로 디지털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를 했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를 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를 해서 이후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용어를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 제2 제3항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자체를 어떤 선정을 하고 어떤 전시를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들이 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 2에서 관련된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제9호에서는 종합 쇼핑몰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의 수요 물자를 수요 기간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체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관련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의 수요 물자를 수요 기간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체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검색하고 계약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와 이용 계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카탈로그는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요 기간이 상품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는 카탈로그란 수요 기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이나 서비스의 상세한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 현황 등 수요 기간이 상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에 따라 어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품의 어떤 설명이나 스펙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이용계약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 2에 의하여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예규로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제76조의 7회 디지털 서비스 계약의 집행 항목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의 집행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 8에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 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행령에 따른 수의 계약 그리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계의 전문 분야가 요구되는 복합 사업에 대해서 여러 공동 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공동 계약의 정의가 제76조의 9에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품질 저하나 사업 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어떤 수년간 존속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계속 계약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76조의 10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 방법입니다. 크게 계약 예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76조의 7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계약의 집행은 제16장 3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의 집행을 따른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암호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근거로서 활용이 되실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하다.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76조의 9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전문 분야,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복합하여 해야 되는 복합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동 계약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 저하나 사업 일정 지연 등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기는 경우에는 불가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점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존속할 서비스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연간 이용을 한다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여러 해에 걸쳐서 활용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근거로서 제76조의 10의 장기 계속 계약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방법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 지원 시스템과 종합 쇼핑몰을 활용해서 이용 계약 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입니다. 이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하실 경우에는 우선 요구사항 정의서에 따라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용 계약을 하실 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한 개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대상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성 등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서 이용 대상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복수개가 검색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관에서 정한 자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를 평가하셔서 이용 대상 서비스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격이나 기능이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가 가능하시다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은 디지털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서 저장을 하시고 이후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장터의 종합 쇼핑몰, 디지털 서비스몰을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여기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성 등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디지털 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 정보나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셔서 한 개 서비스에 대하여 제안 요청이나 평가나 협상을 통해서 납품 대상자를 선정하신 후 납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특수 조건을 따르셔야 합니다. 아래에 디지털 서비스 납품 요구 카탈로그 계약의 절차 개요가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제안 요청 및 평가 단계에서 금액 제한 없이 1인의 사업자에게 제안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평가는 수요기관이 하시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제시하신 기준을 참조하시거나 또는 수요기관의 자체 기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 협상 단계에서는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상을 실시하시고 납품 요구 단계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셔서 납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디지털 서비스몰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 안내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주로 이제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의 당초 특성이나 어떤 신속하게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을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용하신 계약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을 저희가 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정보의 제출이나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그 이용 내역, 특히 이용 계약 정보, 종합 쇼핑몰을 통한 이용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용 내역 등을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서 이를 주로 이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이 참조를 하실 수 있거나 또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용 내역이나 계약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30일 이내 이용 지원 시스템에 변경 대응을 등록을 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가 투명하게 수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관련된 계약 정보들을 참조를 해서 실제 이제 이용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현장 질의는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용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전 질의를 김정엽 수석님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계약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서비스를 즉시 구매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의 전용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선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랑 수의 계약 방식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카탈로그 계약은 디지털 서비스 전용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방식은 우선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한 견적 기능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떤 그 이용 기간 자체의 어떤 수의 계약 프로세스를 밟으셔도 되고 또는 조달청에 수의 계약을 요청하신 형태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은 당초 서비스를 심사 선정하고 등록하고 공개하여서 수의 계약 시에 필요한 견적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구매나 계약 기능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인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 기관의 계약 절차 또는 조달청의 계약 절차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별도의 표준 계약서 등과 같은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제공 기업과 이용 기간 간에 합의된 계약서를 이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별도의 수의 계약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공 기업이나 수요 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계약서 양식 또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양식을 활용하셔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떤 별도의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표준 계약서 양식이나 또는 참조하실 만한 샘플을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공통 질문들을 추려 현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기업 측 질문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이 파일 제출로 되어 있어 정확한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에 대해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항목에 명시된 내용만 간략하게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심사 신청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에 여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검토 기준에 맞는 자료를 자체사의 어떤 기작성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서비스마다 종류도 다르고 각 사의 어떤 특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검토나 심사할 때 충분히 내용들을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들을 특히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항목들에 우선 즉답 형식으로 해당 부분들은 어디에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 자료의 내용들을 일단 간략하게 인용을 해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원문 자료 자체를 붙여주시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요기관 측의 질문입니다. 사업을 공고할 때 보안성 검토를 받고 있는데 디지털 서비스에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 시 별도 보안성 검토가 필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질문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관련 부처나 관계 기관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할 때 CSP 인증이나 보안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어떤 가름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안성 검토를 하시는 기관에서 아마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어찌다 보면은 이용하시는 기관부터 상급 기관 또는 최종적으로는 해당 보안을 담당하시는 부처라든가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보안 인증을 받은 것과 보안성 검토와의 약간 차별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이라는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가 어떤 보안성 항목을 정해진 보안성 항목을 잘 만족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보안성 검토는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나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서 다루는 정보라든가 인적인 부분 또는 물적인 부분 또는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검토는 하는 건 아니지만 보안성 검토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전반적인 기관의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서비스를 보안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기보다는 이 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업무에 이용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A 기관은 보안성 검토를 그렇게 깊게 받지 않고 쉽게 보안성 검토를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B 기관은 조금 더 깊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기관마다의 특성도 있고 다루시는 어떤 자료 그리고 해당하시는 적용하시는 업무 그리고 활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우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안성 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정보 시스템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공고나 사업 추진 시에 보안성 검토를 득하고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거나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가 어떤 보안성 검토를 할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안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전문 계약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어떤 근거들이 제26조 제2랑 제5호 암호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부분은 수요자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법 가목 그러니까 제26조 제2랑 제5호 가목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록 관련 공공 분야 도입 이용 실적은 필수 요구 사항인가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록에서 어떤 공공 분야 도입의 이용 실적의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히 계약 정보의 제출과 공개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5항에 근거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 내역을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달청 전용물과 혁신 장터를 통해 구매한 디지털 서비스도 이용 계약 정보 공개 대상인 점을 어쩌보면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에 디지털 서비스를 전문 계약을 통해서 어떤 구매하고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가 어떤 수의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빨리 도입하자라는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약 절차라든가 계약 과정이라든가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투명하게 계약이 구매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불가피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이용하신 정보를 공개를 해드림으로써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각각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이용에 대한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어떤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용 기관들께서 좀 이용하신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 전용물인 나라장터 전용물과 디지털 서비스 마켓의 씨앗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그리고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전용물 그리고 씨앗 디지털 마켓이라고 하는 씨앗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되어서 이런 어떤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제 씨앗 시스템은 2015년에 정식 오픈을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고 전시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 이후에 시작된 디지털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서비스들입니다. 이용전 시스템은 2010년 다시 말해서 2020년 10월 달 이후에 오픈을 한 시스템이고 심사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는 수의 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반면에 씨앗에 전시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수의 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전용물에서 이용 지원 시스템이 전시하고 있는 뭐 현재 75건의 디지털 서비스 선정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마치 동일한 75건의 디지털 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마켓이나 쇼핑몰처럼 이용할 수 있고 이 조달청 전용물의 가장 큰 특징은 카탈로그 계약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말부터 조달청 전용물과 이용 지원 시스템 간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 정보를 이중 입력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용 계약 체결 실적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기능을 개선해서 제공할 그런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이해가 쉽게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활용 사례는 AI 의료 영상 보조 분석 서비스인데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나 판독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대상의 AI 신기술 기반의 판독 지원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질병의 유무나 질병의 어떤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가 잘 활용이 되면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 등에 도입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질문 답변을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설명의 발표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는 저희가 하나의 그 파일로 편집을 하고 그 설명회 오늘 끝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설명회 영상을 차주 내로 되도록 신속하게 유튜브 NIA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수요자를 위한 우리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올림으로 해서 수요자든 제공자든 가급적이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장 질의는 7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의 영상은 추후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이벤트 결과는 금주 금요일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 질의 응답을 끝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수요기관 관계자분들과 공공정보화 담당자 및 기업 등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도 코로나 특별방역 조치를 준수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